그런 식으로 말하면 평생 핏똥 쌀 수 있어. 소주잔을 기울이던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포장마차 안을 휘젓던 소음을 일순간에 삼켜버렸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자 3명이 포장마차 주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그 순간까지만 해도 아무도 구석에 앉아있던 초라한 노인을 신경 쓰지 않았다. 뭐라고 했어? 할아버지, 이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다치기 싫으면. 노인 김지훈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가는 팔다리. 70대 중반의 그에게서 위협적인 요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깊고 차가운, 마치 심해의 포식자를 연상시키는 눈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지. 그 사람에게서 손을 떼고 나가라.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그 중 하나가 노인을 향해 다가섰다. 할아버지, 정말 불쌍해집니다. 그냥 남자의 손이 노인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세상이 뒤집어졌다. 누구도 노인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다만 결과만이 명확했다. 크게 울리는 비명과 함께 남자가 포장마차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오른팔은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뭐야? 나머지 2명이 동시에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주머니에 닿기도 전에 노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하나는 이마에, 다른 하나는 목에 정확히 맞아 남자들은 신음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포장마차 주인 김연우와 몇 안 되는 손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쓰러져 버린 것이다. 혼 좀 빌립시다. 노인이 김연우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여전히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 김연우는 멍하니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노인은 무언가 번호를 눌렀고 짧게 말했다. 청소 필요합니다. 동교동 골목 끝 김씨 포장마차. 그리고 통화를 끊었다. 15분 안에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 전까지 문 닫으세요. 노인은 테이블 위에 지폐 몇 장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노인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김연우를 돌아보았다. 그냥 단골 손님일 뿐입니다. 그렇게 김지훈 할아버지는 포장마차를 나섰고 정확히 15분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쓰러진 남자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노인은 포장마차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연우는 매일 밤 노인이 앉던 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그날 이후 괴롭히던 남자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신 새로운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도대체 그 노인은 누구인가? 왜 자신을 도왔는가? 8일째 되는 밤, 포장마차가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다. 아직 한 잔 더 마실 수 있을까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노인 김지훈이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연우는 그가 언제 들어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당연하죠. 김연우는 서둘러 소주와 안주를 준비했다. 이제 포장마차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할아버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대체 누구시길래? 아무것도 알지 않는 게 당신에게 좋을 겁니다. 노인이 김연우의 말을 자르며 대답했다. 그들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노인은 소주잔을 비우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전 국가를 위해 그림자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요. 김연우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는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라는 소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요원들. 노인은 마치 김연우의 생각을 읽은 듯 희미하게 웃었다. 단지 당신이 만드는 떡볶이가 맛있어서 온 것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김연우는 노인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 슬픔, 그리움, 아니면 비밀. 그는 감히 더 묻지 못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도 오겠습니다. 김연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참,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문이 닫히고 김연우는 그제서야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그동안 그는 노인의 이름을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마치 노인이 그의 궁금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름을 알려준 것이다. 창밖으로 노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김연우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서울 한복판, 어둠이 내려앉은 밤. 김준호는 첩보부 지하 벙커에서 자신의 상처를 돌보고 있었다. 겪은 임무의 상처는 육체보다 마음에 더 깊게 남아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검은 양복, 검은 선글라스, 그리고 차가운 표정. 이제 그는 조직 내에서 블랙 요원이라 불리웠다. 준호 씨, 동료 요원 미나의 목소리에 준호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국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들어오게. 국장 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 국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로운 임무야. 다시 현장으로 나가야 해. 어떤 임무입니까? 국제 테러 조직 레드 팔콘이 서울에 침투했어. 그들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신영양자 컴퓨팅 기술이야. 이 기술이 그들 손에 넘어가면 강 국장은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배신한 전 동료 강태우가 바로 이 레드 팔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파트너가 필요할 거야.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그러나 아름다운 눈매를 가진 여성.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김 선생님,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 IT 컨퍼런스에 변장하여 잠입했다. 정보에 따르면 레드 팔콘의 핵심 요원이 바이어로 위장해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저쪽 테이블, 검은 넥타이에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보이나요? 준호는 무심코 바라보는 척하며 대상을 확인했다. 표적 확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접근했다.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와인잔을 든 사람들 사이로 그들은 움직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호주에서 오셨나요? 대화가 시작되었고 준호는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때 준호의 시선이 연회장 맞은편에 있는 한 남자와 마주쳤다. 강태우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손을 재킷 안쪽으로 가져갔다. 강태우도 그를 발견하고는 빠르게 자리를 떴다. 지연 씨, 목표물 관찰 계속해. 나는 다른 의심 인물을 쫓을게. 준호는 귓속말로 전했다. 준호는 강태우를 쫓아 호텔의 어두운 복도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오랜만이야, 준호야. 강태우가 웃었다. 왜 배신했지? 배신. 난 그저 더 나은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야. 강태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 준호의 이어피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 씨, 목표물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폭발물을 설치한 것 같아요. 준호는 순간 판단을 내려야 했다. 강태우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 폭발물을 제거할 것인가? 이번엔 널 놓치지 않겠어. 그러나 강태우는 미소 지으며 뒤로 물러섰다. 다음을 기대하게 해주마. 얘 친구야. 순간 호텔 한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혼란 속에서 강태우는 사라졌고 준호는 급히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지연은 이미 부상자들을 돕고 있었다. 폭발물은 작은 규모였어요.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준호는 현장을 살펴보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USB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걸 분석해봐야겠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첩보부 본부에서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었다. 레드 팔콘의 진짜 목표는 양자 컴퓨팅 기술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의 핵심 국가 기반 시설을 무력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준호가 오랫동안 믿어온 상관, 바로 강 국장이 있었다. 이럴 수가.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지연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모든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파헤쳐야 해요. 블랙 요원 김준호. 이제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미로 속에 빠져 있었다. 그가 찾아야 할 진실은 그림자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안전가오. 김준호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USB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강 국장의 배신. 그의 세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준호는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이 정보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어. 조직 내부에 더 많은 내부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 움직여야 해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껴온 친숙함이 다시 떠올랐다. 혹시 정보부 요원 김지훈을 아십니까?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분은 제 아버지예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김지우는 10년 전 블랙 프로젝트라는 비밀 작전 중 실종된 전설적인 요원이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책임자가 바로 강 국장이었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요. 지연이 말을 이었다. 그는 강 국장의 배신을 알아냈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스스로 죽은 척했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준호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럼 당신의 진짜 임무는 아버지를 명예롭게 복권시키고 강 국장의 범죄를 밝히는 것이에요. 지연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강 국장과 레드 팔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고 무엇보다 강태우를 체포해야 했다. 다음 날 준호와 지연은 강태우의 옛 동료를 찾아갔다. 그는 지금 한강변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 준호가 그를 불렀다. 박진우는 놀란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곳까지 어떻게 찾아왔지? 강태우의 위치를 알려줘. 준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진우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위험해. 준호야, 넌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 도와줘, 진우.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작은 종이를 건넸다. 인천 항구 근처의 창고. 하지만 조심해. 그곳은 레드 팔콘의 아지트야. 준호와 지연은 그날 밤 인천으로 향했다. 비가 그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밤이었다. 항구 창고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창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저기 있어요. 창고 안, 강태우는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뜻밖의 인물이 있었다. 강 국장이었다. 준호는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나? 네, 내일 새벽 작전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좋아. 청와대 시스템이 다운되면 우리는 혼란 속에서 양자 기술을 탈취한다. 그리고 그 기술은 준호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때 준호의 발 아래 있던 유리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누구냐? 순간 창고 내부의 불빛이 모두 꺼졌고 풍선이 울려 퍼졌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지연을 끌어안아 엄폐물 뒤로 숨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확인하고 올게. 같이 가요. 지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일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어둠 속으로 움직였다. 간간이 들리는 발소리와 숨소리를 따라 준호는 강태우를 찾아 나섰다. 창고 안쪽에서 그는 마침내 강태우와 마주쳤다. 결국 날 찾아왔군. 강태우가 총을 들고 준호를 겨눴다. 왜 이렇게 된 거지? 태우야. 우리는 친구였잖아. 준호가 물었다. 강태우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친구? 넌 날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난 항상 널 이용했을 뿐이야. 넌 그저 강 국장이 꼭 두각시였어. 그럼 레드 팔콘은? 그건 우리가 만든 허상이야.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어.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소리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건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야. 우리는 그걸 바로잡으려는 거지. 그때 갑자기 창고를 강한 빛이 비추었다. 헬기 소리가 들렸고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는 국가정보원 특수부대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준호와 강태우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배신자가 있었군. 강태우가 중얼거렸다. 그때 강 국장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모두 계획대로 됐다. 준호야, 강 국장이 웃었다. 넌 항상 내 말을 잘 따르는 좋은 요원이었어.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곳에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넌 테러 조직과 내통한 배신자로 체포될 거야. 준호의 눈이 커졌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그때 창고 뒤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강 국장이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제 그만, 강 국장님. 지연의 뒤로 여러 명의 요원들이 나타났다. 그들 중에는 준호가 아는 얼굴도 있었다. 첩보부 내 비밀 조직 섀도우의 요원들이었다. 우린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봐왔어요. 지연이 말했다. 준호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알게 모르게 더 큰 작전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날 밤, 강 국장과 그의 공모자들은 체포되었다. 강태우는 혼란 속에서 도주했지만 그를 추적하는 작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첩보부 본부에서 준호는 지연의 아버지 김지훈을 만났다. 10년 만에 재회한 전설적인 요원은 더 이상 젊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정말 미안하네. 준우 요원. 지훈이 말했다. 자네를 속일 수밖에 없었어. 모든 것이 계획된 거였군요. 준호가 중얼거렸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 국장의 배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임을 받는 요원이 필요했어. 그게 바로 자네였지.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이용당했지만 동시에 더 큰 정의를 위한 일이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강태우는 여전히 밖에 있고 레드 팔콘의 진짜 정체도 밝혀내야 해. 준호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풀지 못한 의문이 가득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블랙 요원 김준호는 새로운 임무를 위해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강태우는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 국장의 체포 이후 한 달, 국정원은 새로운 국장의 지휘 아래 재정비 중이었다. 김준호는 잠시 휴가를 받아 강원도의 조용한 펜션에서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호숫가에서 준호는 명상에 잠겨 있었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이지연이었다. 공식적인 휴가 중인데도 날 찾아냈군. 준호가 돌아보며 말했다. 지연은 그의 옆에 앉았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강태우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다. 어디서? 일본 도쿄. 그가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을. 지연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에는 강태우와 함께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김지훈, 지연의 아버지였다. 이게 무슨...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 함정일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믿는다면 나도 믿겠어. 두 사람은 즉시 서울로 돌아와 새 국장 박민우를 만났다. 박 국장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우리도 이 정보를 입수했었네. 김지훈 요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어. 박 국장은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짧은 암호문이 있었다. 새벽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도 해석 중이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메시지가 도쿄에서 전송됐다는 점이야. 지연은 결심한 듯 말했다. 도쿄로 가야 합니다. 다음 날 준호와 지연은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들은 공식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조사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도쿄의 번화가, 준호와 지연은 강태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호텔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강태우가 쓰던 방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남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이건 준호가 한 장의 문서를 집어들었다. 블랙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야. 문서에 따르면 10년 전 블랙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밀 작전이 아니었어. 그것은 국가 내부에 숨어있는 비밀 조직 섀도우를 소탕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김지우는 그 작전의 핵심 요원이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실종된 것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발견한 건 강 국장의 배신이 아니라 섀도우의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아.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준호와 지연은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다. 오랜만이군, 준호군. 김지훈이 서 있었다. 지연은 충격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김지훈은 조용히 문을 잠그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시간이 없어. 들어야 할 얘기가 많아.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섀도우는 첩보부 내에 존재하는 비밀 조직이 아니야. 그들은 첩보부 자체를 조종하는 더 큰 조직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강 국장은 그저 꼭두각시였어. 진짜 배신자는 다른 곳에 있지.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그 배신자는 지금 첩보부의 새 국장이 됐어. 준호와 지연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박민우 국장이 섀도우의 일원이라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1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어.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한국의 최첨단 양자 기술을 이용해 국가 안보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거야. 그들이 성공하면 섀도우는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 돼. 지연이 물었다. 그럼 강태우는 그는 나와 함께 일하고 있어. 처음부터 그는 이중 스파이였어. 지훈이 대답했다. 그가 준호를 배신한 것처럼 보인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지.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훈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뿐이야. 세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 박 국장의 계획을 저지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이 숙소를 나서려는 순간 갑작스런 폭발. 호텔 로비가 화염에 휩싸였다. 함정이었어. 세 사람은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왔다. 그러나 밖에는 이미 검은 복장의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이야. 그들을 향해 손짓했다. 그들은 골목길을 통해 도망쳤다. 추격자들의 총성이 귓가를 스쳤다. 계획이 있어. 강태우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그들은 도쿄 시내를 가로질러 항구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작은 보트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걸 타고 가면 돼.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 너는 난 여기서 흔적을 지워야 해. 걱정 마. 서울에서 다시 만날 거야. 준호, 지연, 그리고 지훈은 보트에 올랐다. 마지막 순간 지훈이 강태우에게 말했다. 조심해. 태우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강태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하지만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갚아야 할 빚이니까. 보트가 출발하고 강태우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 동안 준호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물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내 아버지와 난 오랜 동료였어. 그는 나에게 내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지.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의 아버지는 오래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제 아버지가 살아계신가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정말로 돌아가셨어. 하지만 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그는 섀도우의 존재를 알아냈고 그들은 그를 제거했지. 준호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이 모든 일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첩보부 본부는 이미 철통 같은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지훈이 말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박민우 국장이었다. 받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 어디 있나? 무엇을 원하십니까? 국장님, 모든 것을 알고 있군. 좋아. 그럼 거래를 제안하지. 자네가 가진 정보와 김지훈을 내게 주면
자네와 이지연은 살려주겠네. 준호는 지훈과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만나길 원하십니까? 남산 타워, 오늘 밤 11시. 통화가 끝나고 지훈이 말했다. 함정인 건 분명해.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항상 그렇듯이. 물론이지. 그날 밤 준호와 지훈은 남산 타워로 향했다. 지연은 다른 임무를 위해 따로 움직였다. 타워 전망대에 도착하자 박 국장이 여러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와 주어서 고맙네. 박 국장이 웃으며 말했다. 거래는 없을 겁니다. 준호가 말했다. 당신의 정체는 이미 모두에게 알려졌으니까요. 박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지? 바로 그때 타워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박 국장이 외국 요원들과 만나는 영상이었다. 오디오에서는 그가 국가 기밀을 팔아넘기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이건 실시간으로 모든 방송국과 SNS에 전송 중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바로 그때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타워로 들이닥쳤다. 박민우, 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혼란 속에서 박 국장은 발코니로 도망쳤다. 준호가 그를 쫓았다. 끝났어요. 국장님. 준호가 말했다. 박 국장은 비웃었다. 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준호야, 제도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 우리는 어디에나 있어. 그는 갑자기 난간을 넘어 뛰어내렸다. 준호는 충격의 발코니 난간을 붙잡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래 박 국장은 낙하산을 펼치고 도주하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헬기의 조명이 그를 비추었다. 헬기 안에서 강태우가 나타났다. 어디 가십니까, 국장님? 결국 박 국장은 체포되었고 섀도우의 주요 멤버들도 차례로 검거되었다. 몇 주 후 청와대에서 비밀회의가 열렸다. 준호, 지연, 지훈, 그리고 강태우가 참석했다. 여러분의 공로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말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섀도우의 잔당들이 해외에서 활동 중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새로운 작전을 제안합니다. 코드명 나이트 섀도우.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승인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책임자로 김준호 요원을 임명합니다. 준호는 놀라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넌 준비가 됐어. 준호야. 그날 저녁 준호는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곁으로 지연이 다가왔다.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난 나이트 섀도우의 책임자야.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니까. 멀리서 강태우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준비됐어? 우리에겐 할 일이 많아.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삶은 어둠과 배신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동료들을 찾았다. 블랙요원 김준호. 이제 그는 어둠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그의 새로운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